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맨손으로는 또한 그냥 방치된 지성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손도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지성도 도구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도구를 쓰면 손의 활동이 증진되거나 구제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도구를 사용하면 지성이 촉진되거나 보호된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오늘날 우리들이 자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추론을 경솔하고 미숙한 것인 만큼 자연에 대한 예단지라 부르기로 하고 사물로부터 적절하게 추론된 것을 자연에 대한 해석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예단은 세상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는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똑같이 미쳐있을 경우에도 상호 간에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일반적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냐? 그의 철학이 생긴 후 그 이전의 철학은 전부 학파가 끊어졌고 그 이후에는 더 나은 철학이 생기지 않았으니 이렇게 당대나 후대를 통틀어 지지를 얻은 것은 그만큼 그의 철학이 우수하고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첫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나온 후에 그 이전의 철학은 모두 학파가 끊어졌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뿐만 아니라 예단은 해석보다 훨씬 더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예단은 몇 안 되는 사례로부터 그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지성을 움직이고 상상력을 만족시켜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만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도 잘 살펴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진정한 동의는 먼저 사실을 잘 조사해본 다음에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동의한 사람들 대다수는 선입관이나 다른 사람의 권위를 추종하여 자기를 팔아치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는 대세에 휩쓸려 따라다닌 것이요. 부한회동이라 해야 마땅하다. 지적인 문제에서는 만장일치로 내리는 결론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견일치의 징후는 결코 축하할 일이 못 된다. 예단과 논리학은 세론과 독단을 기초로 한 학문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동의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자연재는 미치지 못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지자가 함께 힘을 합해 돕는다고 하더라도 예단 가지고는 학문에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정신이 이미 소화해버린 근본적인 잘못은 그 후에 아무리 훌륭한 수단으로 치료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해석은 널리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제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성에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해석은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신앙의 불가사의처럼 좀채 이해되지 않으며 또한 귀에 거슬리게 마련이다.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우리의 방법이나 또 그 방법으로 발견된 성과에 대해서는 예단으로는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정확한 판결도 내릴 수 없다. 우리가 규탄하고 있는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용의주도하게 그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한 우상들을 찾아내는 것만 해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소피스트의 궤변을 연구하면 논리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상에 대한 올바른 연구 역시 자연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에는 네 종류가 있다. 편의상 이름을 짓자면 첫째는 종족의 우상, 기돌러 트리퍼스, 이어 둘째는 동굴의 우상, 기돌러 스페커스, 이어 셋째는 시장의 우상, 기돌러 포리, 이어 넷째는 극장의 우상, 기돌러 시얼리, 이다. 세계의 논박이란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의 인간의 이성에 대한 논박이 그 하나여 여러 가지 논증에 대한 논박이 그 둘이여
여러 가지 혹은 널리 승인된 철학과 학설에 대한 논박이 그 셋이다. 우리의 논박은 오직 그 대상에만 합당한 방법, 즉 오류의 징후를 드러내고 그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다른 방법은 우리는 제1원리에 대해서도 논증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성 그 자체에,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주장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릇된 주장이지만 인간의 모든 지각은 감각이든 정신이든 우주를 준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준거로 삼기 쉽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은 사물을 그 본 모습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서 나오는 반사광선을 왜곡하고 굴절시키는데 인간의 지성이 꼭 그와 같다. 인간의 지성은 그 고유한 본성으로 인해 제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 이상의 질서와 동등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계의 많은 사물들은 본질적으로 속성이 서로 다르고 같은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성은 병행, 대응, 관계 따위를 찾아내는데 그런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천체들은 모두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환상 때문에 나선이나 사행선 운동의 가능성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사물의 구성인자를 감각의 대상인 세 가지 원소 흙, 물, 공기에다 그 자신의 궤도를 지닌 불의 원소를 추가해 이른바 사원소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그 요소라고 하는 것들의 상대밀도도 자기들 마음대로 10대 1의 비율로 정하는 등 자연에 대한 몽상이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이론에서만이 아니라 단순한 개념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지성은 널리 승인되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어서이든 한번 이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그에 합치되도록 만든다. 아무리 유력한 반증 사례들이 있다 해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것만 예외로 치부해 제외하거나 배척하고 만다. 이것은 순전히 처음에 내세운 주장의 권위가 손상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점성술, 꿈점, 몽점, 징조, 천벌 따위와 같은 모든 미신들이 다 이와 같다. 맞지 않은 사례들은 애써 무시한 채 들어맞은 사건만 보고 헛된 믿음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습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더욱 교묘하게 작용해 한번 이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면 아무리 확실하고 유력한 반증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무시하고 만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간의 지성은 또한 황당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례보다는 긍정적인 사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극도 더 크게 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이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이다.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 올바른 명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부정적 사례를 더욱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정신의 요동은 원인을 발견하는 문제에서 더욱 큰 혼란을 일으킨다. 자연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들이 발견된 모습 그대로일 뿐이지 결코 사실들의 인과관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성은 그칠 줄 모르고 한층 지성적인 것을 찾아 나서 자연계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야 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한층 멀리 있는 것에 도달하려고 해보았자 결국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것, 즉 목적인에 도달하고야 만다. 이 목적인이라는 것은 우주의 본성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인간의 본성과 관계 있는 개념으로서 철학이 이토록 병들게 된 것도 다 이 목적인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외연에 속한 개체들의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장 보편적인 것의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야말로 미숙하고 경박한 철학자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인간의 지성은 마른 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바로 이 의지와 감정 때문에 사문난설이 생겨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을 더 쉽게 믿는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은 초조한 마음 때문에 어려운 탐구는 피하게 되고 희망이 없어질까 두려워 침착성을 잃게 되고 미신 때문에 자연의 심오한 이치를 배척하고 조잡한 것에 구애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오만과 방자 때문에 경험의 빛을 거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토속적인 사고방식에 반하는 것은 외면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은 여러 방법으로, 때로는 전혀 알아챌 수 없는 방법으로 지성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인간 지성의 가장 큰 장애와 착오는 감각의 우둔과 무력과 기만에서 발생한다. 감각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자극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히 대하는 반면 직접적인 자극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감각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연약해서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 또한 감각을 확대하거나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쓸만한 도구들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은 오직 사례에 의해, 적절하고 타당한 실험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감각은 실험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오직 실험만이 자연과 사물 그 자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종족의 우상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우상들은 인간의 정신이 균일한 실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감각이 무력하기 때문에, 인상을 받는 방식 때문에 생겨난다. 인간의 지성은 성실하고 인내심이 있고 의지가 뚜렷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만두어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학설의 방해를 받지 않을 경우에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 그러나 성과는 적다. 왜냐하면 지성은 지도와 원조를 받지 못할 경우 대상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과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성은 무엇이든 추상화시키는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연을 그와 같이 진료로부터 추상화하기보다는 자연을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편이 더 낫다. 데모크리토스 학파가 다른 어떤 학파들보다도 더 깊이 자연을 탐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연을 분해하는 방법 덕분이었다. 사물의 형상은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물의 활동 법칙을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생각이 없다면 마땅히 진료를 탐구해야 하며 그 진료의 구조와 그 구조의 변화, 진료의 활동, 진료의 운동 법칙 등을 탐구해야 한다. 각 개인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오류와는 달리 자연의 빛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동굴 같은 것을 제 나름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 고유의 특수한 본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가 받은 교육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읽은 책이나 존경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권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첫인상의 차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생겼는지, 아니면 선입관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생겼는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은 각자의 기질에 따라 변덕이 심하고 동요하고 말하자면 우연에 좌우되는 것이다. 동굴의 우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로 특정한 연구 방법이 지배적인 경우, 둘째로 종합과 분석 가운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경우, 둘째로 종합과 분석 가운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경우, 셋째로 어떤 시대를 특히 편애하고 있을 경우, 넷째로 연구 주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협소한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연의 진실을 연구하는 자는 자신의 지성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하고, 자신의 지성이 공평무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굴의 우상은 개개인의 정신과 육체의 고유한 본성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교육이나 습관, 우연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동굴의 우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 즉 지성을 오염시켜 그 순수성을 훼손시키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들만을 들어보기로 하자. 어떤 특정한 학문이나 연구에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이 그러한 학문의 창시자나 발명자라고 믿고 있거나 그 일에 엄청난 공을 들였거나 그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거나 하는 경우다. 이러한 사람들이 철학이나 명상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을 품고 있던 공상에 사로잡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 마침내 타락하고 만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자연 철학을 논리학에 완전히 종속시켜 거의 쓸모없는 것으로, 논쟁적인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연금술사 일파들도 화덕에서 두어 번 실험해본 결과만 가지고 공상적인 철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철학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윌리엄 길버트만 하더라도 자석 연구에만 매달린 나머지
제 눈에 중요하게 보이는 대상에만 적용될 수 있는 철학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정신이 철학과 여타 학문을 대하는 태도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런 것이다. 즉, 어떤 정신은 사물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데 뛰어나고 어떤 정신은 사물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점이다. 견실하고 예리한 정신은 심사숙고해서 어떤 미세한 차이도 놓치지 않는다. 한편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거만한 정신은 희미한 것, 확실하지 않는 것에서조차 일반적 유사성을 찾아낸다. 그러나 양쪽 다 극단으로 빠져들기 쉽다. 전자는 사물의 미묘한 뉘앙스를 찾아내려고, 후자는 유사성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떤 정신은 무턱대고 낡은 것에 감탄하고 또 어떤 정신은 불문곡직 새로운 것에만 매달린다. 옛사람이 가르쳐준 바른 길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당대 사람들이 제창한 혁신도 경멸하지 않는 이른바 중용을 지키는 정신은 드물다. 바로 이러한 편파적인 정신들이 철학이나 다른 여러 학문의 장애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올바른 판단 대신에 낡은 것을 떠받드는 상고파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호신파 같은 파당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특정한 시대가 누리고 있는 불확실한 행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연과 경험의 비도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어느 한쪽을 편애하는 파당들은 물리쳐야 하며 지성이 그런 파당에 미혹되어 덩달아 춤추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과 물체를 단순한 요소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은 지성을 약화시키는 일이지만 반대로 자연과 물체를 복합적 형태 그대로 고찰하는 것은 지성을 우매하게 만들고 이완되게 하는 일이다.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 학파를 다른 학파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학파는 미분자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사물의 전체적인 구성은 완전히 무시한 반면 다른 학파는 구성을 보느라고 정신을 잃어 분자와 같은 자연의 단순한 요소를 보지 못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연구 방법은 교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지성이 단순한 것도 통찰할 수 있고 광대한 것도 포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말한 여러 편견이나 그 편견으로부터 생기는 우상들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인간 상호 간의 교류와 접촉에서 생기는 우상이 있다. 그것은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모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시장의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인간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언어는 일반인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정해진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지성은 실로 엄청난 방해를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학자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새로운 정의나 설명을 만들기도 하자만 사태를 개선하지는 못한다. 언어는 여전히 지성에 폭력을 가하고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한 논쟁이나 일삼게 하고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한다. 시장의 우상은 모든 우상 중에서 가장 성가신 우상으로서 이른바 언어와 명칭이 사물과 결합해 지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이 언어를 지배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 언어가 지성에 반작용하여 지성을 움직이는 일도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철학이나 다른 여러 학문들이 완전히 궤변으로 변해서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언어는 대체로 일반인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형성되는 것이고 일반인의 지성으로 구별이 가능한 선에서 사물을 정의한다. 그런데 더욱 예리한 지성이나 더욱 독실한 관찰이 그러한 상식적인 구별을 자연에 더욱 잘 합치도록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 언어는 그에 저항한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거창하고 엄숙한 논의들이 언어와 명칭에 관한 논쟁으로 끝나고 많은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언어가 지성에 강요하는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명칭만 있고 실제하지는 않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칭이 없는 사물도 있고 실제하지 않는데도 공상으로 만들어 놓은 명칭도 있다. 둘째는 실제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정의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물의 어느 한 측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경솔한 명칭들이다. 첫째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는 행운, 최초의 동자, 행성천구, 불의 원소 등과 같이 근거 없는 그릇된 학설에서 나온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우상들은 비교적 쉽게 몰아낼 수 있는데 그러한 황당한 학설 자체를 계속 거부하여
이른바 폐물로 만들어버리면 헛된 명칭들도 절멸하고 만다. 둘째 종류의 우상은 올바르지 못한 어설픈 추상에서 생겨난 것으로 매우 복잡하고 뿌리가 깊다. 예를 들어 스파다와 같은 말만 해도 그렇다. 이 말은 공통성이 전혀 없는 서로 다른 작용들을 일관성 없이 가리키고 있다. 스파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쉽게 다른 물체로 확산된다는 것, 고정된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어느 방향으로든 쉽게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 쉽게 나뉘고 흩어질 수 있다는 것, 쉽게 모이고 쉽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쉽게 유동한다는 것, 다른 물체에 쉽게 달라붙어 축축하게 만든다는 것,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를 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이 명칭을 수로로 쓸 경우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화염이 습하다고 할 수도 있고, 공기가 습하지 않다고야 할 수도 있고, 먼지가 습하다고 할 수도 있고, 유리가 습하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습하다는 말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오직 물만 가지고 보통의 액체를 가지고 경솔하게 추상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언어에는 여러 단계의 왜곡과 오류가 있다. 그 중에서 실체의 명칭, 특히 추상의 정도가 낮고 의미가 한정된 종류의 말은 가장 잘못이 적은 축에 속한다. 예를 들어 백악이라든가 진흙이라든가 하는 말의 의미가 분명한 말이고 땅이라는 말은 분명하지 못한 말이다. 작용에 관한 명칭들, 예를 들어 생성, 소멸, 변화 등과 같은 말은 잘못이 꽤 큰 축에 속하는 말이고 잘못이 가장 큰 말은 감각의 직접적인 대상을 제외하고 무겁다, 가볍다, 희박하다, 빽빽하다 등과 같이 성질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여러 개념들도 인간의 감각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개념이 다른 개념보다 더 우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학자들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정의에서 출발해서 논쟁을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 쪽이 훨씬 낫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의 그 자체도 결국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언어가 또 다른 언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대상이나 진료적 대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악폐를 없앨 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사례와 그들의 계열이나 순서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철학의 다양한 학설과 그릇된 증명 방법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생기게 된 우상이 있는데 나는 이를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거나 고안된 철학 체계들은 생각건대 무대에서 환상적이고 연극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각본과 같은 것이다. 현재의 철학 체계 혹은 고대의 철학 체계나 학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각본은 수없이 만들어져 상연되고 있는데 오류의 종류는 전혀 다르지만 그 원인은 대체로 같다. 철학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철학 이외에 구태의연한 관습과 경솔함과 태만이 만성화되어 있는 여러 분야의 많은 요소들과 공리들도 마찬가지다. 극장의 우상은 종족의 우상처럼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우상처럼 부지불식간에 인간의 지성에 스며드는 것도 아니다. 이 우상은 여러 가지 학설로 만들어진 각본에 의해 혹은 그릇된 논증의 규칙에 의해 공공연하게 주입되고 신봉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논박하려고 하면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선언한 내용과 앞뒤가 안 맞게 된다. 머리말 권리에 대해서도 논증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극장의 우상 혹은 학설의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정신이 종교나 신학의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더라면 그리 고국가, 특히 군주국가가 새로운 학설들을 단속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그 새로운 학설들에 빠져들었을 것이고 그런 학설들이 자신의 운명에 아무득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안 후에야 망상을 버렸을 것이므로 틀림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파의 철학이나 학설들이 생겼을 것이다. 옛날 그리스가 바로 그런 백가쟁명의 천국이었다. 하늘을 놓고 각양각색의 천문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이 철학에서도 각양각색의 학설들이 아주 쉽게 성립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적은 것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이끌어내거나 많은 것에서 극히 적은 것만을 이끌어내어 그들 철학의 토대를 세우기 때문에 그 어느 쪽이든 그들의 철학은 실험과 자연사의 기초가 박약하고 불충분한 소수의 사례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 다른 큰 해악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사물의 제1원리나 자연의 궁극적 원인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데에만 정력을 쏟는 바람에 실제로 효용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중간 수준의 공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런 연구를 한 결과 잠재태로서 형상이 없는 진료에 도달하기까지 자연을 추상화하기도 했고, 이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오류의 근원과 엉터리 철학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궤변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과 미신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부류의 합리파 혹은 궤변파 철학자들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통속적인 사례들을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주의 깊게 조사해보거나 고찰해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움켜잡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사색이나 정신의 활동으로 해결하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첫째 부류 합리파 혹은 궤변파의 가장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논리학으로 자연 철학을 온통 망쳐놓고 말았다. 그는 논리학의 범주, 캐터고리로서 세계를 해석하여 가장 고귀한 실체인 인간의 영혼을 유개념으로 파악했는데, 그의 논리학에 따르면 이 유개념은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에 비해 부차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다.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넓이와 관계 있는 농후와 희박의 문제도 현실태와 잠재태라는 형식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그는 모든 물체에는 자신의 고유한 운동이 있는데, 만일 그 밖에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외부의 작용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온갖 본성을 자기 멋대로 규정했다. 그는 사물의 내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고 멋진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제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더욱 고심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서는 논리학적 용어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부류의 지른바 경험파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몇 번의 실험을 주의 깊게 열심히 해본 다음 대담하게도 그것을 근거로 철학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모든 것을 그들의 실험에 맞추려 든다. 경험파의 철학은 경험파나 합리파보다도 더욱 조잡하고 기괴한 학설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경험파는 통속적인 개념의 빛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정된 실험의 어둠 속에서 이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개념의 빛은 심히 미약해서 사물을 피상적으로 보여줄 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으며 일반적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철학은 날마다 그와 같은 실험에 종사하여 상상력이 완전히 고갈된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아니 거의 확실하게 보일지 몰라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가 될 뿐이다. 연금술사들과 그들의 학설이 딱 알맞은 예가 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길버트의 철학 외에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이 학파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험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우리의 간곡한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궤변적인 이론과 완전히 결별하고 나서 우리의 과학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성급한 탓에 소수의 실험에서 곧바로 일반적 명제와 원칙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철학이 낳을 중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런 악폐에 대항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부류의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앙과 종교적 숭배심 때문에 신학과 전통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고차적인 영혼과 귀신에게서 학문을 구하려 든다. 미신과 신학이 뒤섞이는 바람에 생긴 철학의 타락은 훨씬 더 심각하여 철학 체계 전체에 그리고 철학 구석구석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인간의 지성은 통속적인 개념의 영향을 받는 만큼이나 공상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쟁적이고 궤변적인 철학이 인간의 지성을 함정에 빠뜨린다면 공상적이고 과장적인 이른바 시적인 철학은 지성의 비위를 맞추려 든다. 인간에게는 의지의 야망에 못지않게 지성의 야망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해가 출중한 사람들일수록 특히 심하다. 그리스인들 중에서 아주 분명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피타고라스가 그러하다. 그러나 피타고라스의 경우에는 조잡하고 과장된 미신과 결부되어 있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으므로 경계하기가 쉽지만 플라톤과 그 학파들의 경우에는 학설이 정교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러한 종류의 해악은 그 밖의 다른 철학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료로부터 불리한 형상,
종종 중간인을 생략한 채 목적인과 제1원인 따위를 늘어놓는 학설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이런 학설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류의 신격화보다 더 큰 해악은 없다. 그런 헛된 숭배가 시작되면 인간의 지성은 마치 역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헛된 숭배에 빠져들어 창세기나 욥기와 같은 성경 구절에 기대어 자연 철학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이것은 실로 산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신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이처럼 어리석게 결합되면 공상적인 철학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단적인 종교가 출현하기도 하는 것이니 그와 같은 헛된 숭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에 속하는 것만을 분별해 믿는 정신이야말로 참으로 건전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히 자연 철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릇된 연구 대상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의 지성은 기계적 기술이 주로 합성이나 분리에 의해 물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미혹되어 그와 비슷한 것이 사물의 일반적 본성에도 들어있다고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적 물체들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원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의 환상을 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자유로운 활동을 고찰하면서 동물이나 식물, 광물과 같은 각양각색의 사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즉, 자연계에는 자연이 낳으려고 하는 사물의 본원적인 형상이 있고 그 밖의 다양성은 자연이 그 사물을 낳으려고 할 즈음에 생긴 장애나 과오 때문에 혹은 다양한 종들의 충돌이나 상호전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원소 운운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사물의 제1차적 성질 혹은 기본적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온갖 주장이 난무하고 본원적 형상 운운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숨은 성질이 무엇이라느니 특수한 성능이 어떻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된다. 둘 다 자연 연구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인간의 정신은 그만 그에 만족하고 말아 한층 중요한 연구는 하지 않게 된다. 의사들은 사물의 제2차적 성질과 유인, 반발, 희박화, 농후화, 팽창, 수축, 분산, 성숙 등과 같은 작용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유용한 연구이다. 이들은 내가 앞에서 말한 두 사고방식, 기본적 성질과 특수한 성능, 으로 인해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제2차적 성질을 제1차적 성질로 제1차적 성질의 미묘하고 측정 불가능한 조합으로 환원한다든가 하는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제3차적, 제4차적 성질들에 대한 용의주도한 관찰을 게을리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연구가 도중에 그치지 아니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사들이 연구해온 효능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은 사람 몸에 쓰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탐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적 물체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탐구하여야 한다. 그보다도 한층 더 큰 문제는 사물이 무엇으로부터 생겼나 하는 정적 원리가 고찰과 탐구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사물이 무엇에 의해 질어나고 있나 하는 동적 원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탁상공론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성과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연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저 운동의 통속적인 구별, 즉 생성, 소멸, 증대, 축소, 변화, 이동 따위의 개념들도 전혀 가치가 없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인즉 어떤 물체가 다른 변화는 전혀 없이 장소만 옮겨갔다면 그것이 바로 이동이라는 것이고 장소와 종은 변하지 않은 채 양만 변한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이고 그 변화 때문에 그 물체의 부피나 양이 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증대 혹은 축소 운동이라는 것이고 변화가 계속되어 종과 실체가 바뀌어 다른 것, 다른 종과 실체, 이 되면 그것이 바로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다 아는 통속적인 지식일 뿐 결코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운동의 단순한 척도와 한계에 불과할 뿐 운동의 종류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라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 어떻게 또는 어디로부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통속적인 개념들은 앞에서 말한 운동들이 사물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지극히 조잡한 감각상의 구별을 말해주고 있을 뿐 물체의 욕구 성질이나 물체의 여러 부분들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운동을 자연운동과 강제운동으로 나누어 운동의 원인을 설명하려 하는데 이 구별도 전적으로 통속적인 개념에서 생긴 것이 다 왜냐하면 강제운동이란 것도 어떤 외부의 작용이니 자연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부 다 자연운동인 것이다. 미신과 신학이 뒤섞이는 바람에 생긴 철학의 타락은 훨씬 더 심각하여 철학체계 전체에 그리고 철학 구석구석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인간의 지성은 통속적인 개념의 영향을 받는 만큼이나 공상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쟁적이고 궤변적인 철학이 인간의 지성을 함정에 빠뜨린다면 공상적이고 과장적인 이른바 시적인 철학은 지성의 비위를 맞추려 든다. 또 다른 큰 해악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사물의 제1원리나 자연의 궁극적 원인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데에만 정력을 쏟는 바람에 실제로 효용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중간 수준의 공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런 연구를 한 결과 잠재태로서 형상이 없는 진료에 도달하기까지 자연을 추상화하기도 했고 이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지성은 어떤 철학 체계에 동의하기에 앞서 먼저 그 철학이 무절제한 것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무절제한 철학들은 우상을 고착화하고 영속화해서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차단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절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이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학문을 단정적이고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무절제여, 또 하나는 불가지론에 빠져 아무 목표 없이 무턱대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의 무절제이다. 전자는 지성을 억압하고 후자는 지성을 약화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다른 철학을 사정없이 논박해서 완전히 부숴놓은 다음에 하나씩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확실한 해결책이라도 찾았다는 듯이 자기 방식대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의 후계자들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플라톤 학파는 회의를 주창했다. 신아카데미아 학파에 이르러 그 회의론은 그들 자신의 주된 이론으로 공공연히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것은 스토아 학파처럼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정직한 방법이지만 인간의 정신은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한번 절망하고 나면 지것저것 집적대느라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게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